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자예요. 제 남편, 점차 나이가 들수록 성격이 유순해진 편인데요. 지금보다 젊었을 적에는 한성깔했던 사람입니다. 고집과 자존심이 유달리 강했거든요. 사춘기 시절부터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삐걱댔는데 그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버렸고요. 그런데 남편의 그런 성미가 어디서 왔겠나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날 리는 없었죠.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보통 분이 아니셨고요. 남편에게 화가 아주 많이 나셨던 나머지 남편이 군대를 가 있을 때 이사를 가버리셨습니다. 그 일로 남편은 이를 박박 갈면서 가족들은 안 보고 살겠다며 결심을 해버렸어요. 성과를 부리며 못난 자식 취급받았던 남편과는 다르게 일찍이 집안에서 사랑과 인정을 받아온 자식도 있었으니 바로 시동생이었습니다. 사고 안 치는 아들, 모범생 아들이었죠. 공부도 꽤 했고요. 대학도 제법 잘 갔습니다. 공부라는 것보다도 시동생의 진짜 재능은 처신을 잘하는 것이었을 듯 싶네요. 그러니 괴팍한 시아버지 밑에서도 눈밖에 난 적이 없었으며 사회생활하면서도 윗선에 잘 보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어서 결국은 아주 좋은 결혼 자리도 얻어냈으니까요. 소개를 통해 동서를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부터 시동생은 간이고 쓸개이고 다 내어줄 것처럼 굴었다고 합니다. 헌신적으로 행동하며 동서를 거의 여왕님 모시듯 했어요. 그 결과 동서의 마음을 얻어서 결혼까지 꼴이 날 수 있었죠. 시동생이 그렇게 애를 쓸 만큼 동서가 대단한 여자였냐고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서가 바로 의사였으니까요. 동서의 친정 집안은 원래 유복하게 잘 살았다가 어느 날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사기를 생판 남이 친 게 아니라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그랬다고 들었네요. 동서는 3남매 중에선 막내입니다. 그래서 제일 어렸기에 자기 언니와 오빠보다는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클 수 있었어요. 그 집에서 장녀가 원래 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던 고등학생이었는데 난데없이 사기를 당해서 집안의 분위기가 개판이 나자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대학 진학은 일찍이 포기를 하였어요. 그리고 고졸 학력으로 어느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남자를 만나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놀랍게도 그 중소기업 대표의 조카였어요. 그 사실을 그 중소기업에 아무도 몰랐는데 동서의 언니가 눈치를 몰래 차리고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었죠. 이랬던 과거 일을 두고서 동서가 제 앞에서 자랑스레 말을 한 적이 있었네요. 제 친정 언니가 원래부터 그랬어요. 눈치가 빨랐고요. 행동력은 더 빠른 사람이었죠. 그저 흔하게 널린 중소기업이었으나 어쨌든 당시 동서의 집안에서 보면 기뻐서 펄쩍 뛸 만한 결혼이었어요. 장녀의 성공적인 결혼 덕분에 숨통이 트인 집안에서 막내는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내내 온 가족들이 동서에게 맞춰서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 보람도 넘치게 동서는 의대에 진학을 할 수 있었죠. 적성에 맞아서 의대에 간 건 아니라고 하였어요. 그냥 출세를 하고 싶었죠. 나 공부 잘했던 사람이다.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이런 사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간결하게 광고를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의대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여겼거든요. 동서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제가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동서는 아픈 사람을 돌보고 싶다거나 뭐 그런 사명감으로 의사라는 길을 결정한 건 아닌가 봐요? 네? 당연하죠. 사명감? 참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그런 거 딱 질색하는데. 돈하고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나? 다들 가식 떨면서 겉으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사람 살리고 싶어서 환장했기 때문에 의사가 된 사람은 없는 법이거든. 고웃음을 치던 동서를 보며 이런 성격은 막내라서 가능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었네요. 저는 장녀였거든요. 딱 동선애처럼 저희 집도 3남매에다가 딸, 아들, 딸 순서였죠. 평범하게 살던 집이었습니다. 주공 아파트에 살았던 저희 5식구였어요. 친가는 시골에 위치해 있었는데 명절 때 가면 어찌나 즐거웠던지 모릅니다. 잠자리가 유독 많았던 그 시골 동네의 풍경을 저는 참 좋아했어요. 반면에 외가는 더 가까이 살았고요. 그곳은 괴상한 이웃들이 많이 사는 빌라였습니다. 정체불명의 동물을 키우고 쓰레기를 자꾸 현관 앞에다가 모아두고 술 먹고 주정 부리는 젊은 여자가 있고. 하지만 놀러가서 그런 괴상한 이웃들에게 시끄럽다는 핀잔을 들어도 즐거웠어요. 어렸으니까요. 그리고 막내인 남동생이 걸음마를 다 떼었을 무렵부터 엄마가 동네 아주머니들과 모여서 부엌 같은 걸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외가에서 손주를 봐주셨거든요. 여동생도 거의 마찬가지였고요. 외가는 어딘가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디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아주 평범하신 분이었는데요. 아버지는 독특하다는 평가를 종종 듣던 분이셨어요. 너는 성악설을 믿냐? 아니면 성선설을 믿냐? 사람은 악하게 본 뒤 태어나서 선을 배우는 걸까? 아니면 선하게 태어났는데 악을 알아버리는 걸까? 나는 세상에서 이게 제일 난제 같아. 어린 자식들에게 어려운 주제를 꺼내시기도 하셨고요. 만약에 당신께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다. 이런 확신을 자꾸만 하시기도 했었어요. 만약에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내 이름이 그리스였다고 가정을 해보자. 여기서부터 가정이 출발하는 거야. 이런 단면만 보더라도 조금은 독특하셨던 분이라는 게 느껴지지요. 저는 아버지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자식이었고 투정을 부리며 짜증을 내고 산만하게 구는 자식들이 제 동생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매번 동생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었죠. 제가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말고 그럴 게 아니라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인 거야. 그러면 동생들은 또 한 번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고요. 아버지는 저를 향해서 역시 우리 큰딸밖에 없다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그 얼굴이 감격에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두고 엄마가 누군가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애들 아빠? 그이는 처음부터 그랬어. 어딘가 특이했거든. 특이했다. 뱃속에 덜컥 애가 들어서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 남자와 평생을 잘 살 수 있을까 싶은 걱정만 아주 한 바가지였지. 엄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셨으나 입가에는 약간의 미소가 달려 있었고 평범한 가족의 일상은 이어졌습니다. 이런 평온함이 깨어졌던 것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었죠. 2학기였으니까 졸업까지 그리 많이 남아있지도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날따라 동생들은 저를 기다리면서 학교 앞에 문방구 근처를 배회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둘은 먼저 수업이 끝났었거든요. 수업 끝나고 제가 밖으로 나갔는데 아니 글쎄 동생들이 각자 손에 문방구에서 파는 주전부리들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너희 그거 뭐야? 무슨 돈으로 샀어? 제가 일부러 엄한 목소리를 내면서 다가갔는데 그때 뭔가 동생들의 표정이 묘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 돈으로 샀다. 전부 내가 사준 거란다. 바로 그때 웬 아저씨가 동생들의 뒤편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저의 감상으로는 아버지와 연배가 비슷하게 보였어요. 여기 이 아저씨가 우리가 놀고 있는데 다가오더니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그랬어. 모르는 사람 함부로 따라가지 말랬지. 너희 왜 자꾸 내 말을 안 들어? 엄마한테 다 이럴 거야. 너희 둘 다
오늘 죽었다, 이제. 여동생의 말에 제가 화를 냈어요. 그러자 동생들이 투덜거렸고 칭얼거렸습니다. 아저씨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물어보셨죠. 엄마는 잘 계시니? 지금 집에 계실까? 근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엄마 친구야. 옛날부터 아는 사이란다. 집이 정확히 어디인지 몰라서 못 놀러 가고 있었어. 저는 경계를 하였으나 그 아저씨가 곧 엄마의 성함 석자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놀랍게도 엄마의 다리에 점이 쪼르르 5개가 있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동생들이 동시에 와 하고 신기해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었거든요. 엄마의 허벅지 뒤편에 점이 5개 있었는데 동생들은 그걸 손으로 콕콕 찍어보면서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그 아저씨의 행동에 저는 엄마와 친구 사이가 맞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미숙하고 바보 같았죠. 그런 신체적 특징을 아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이상한 일이었는데요. 만약 지금 제 또래의 여자가 다가와서 제 남편과 친구라고 말을 하며 집에 같이 가고 싶다고 하면 제가 꿈쩍이나 할까요? 제 남편의 등에 점이 있는 걸 알고 있다고 그쪽에서 말을 하면 제가 아, 그렇구나. 아는 사이가 맞구나 하면서 손뼉을 칠까요? 아니면 손바닥으로 그 싸대기를 날릴까요?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수작이었는데 한낱 어린아이였던 저는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아저씨와 함께 집으로 향한 거예요. 엄마는 그날따라 일찍 일을 끝내시고 장을 보신 다음 귀가 중이셨습니다. 삼남매와 함께 있던 아저씨를 발견하고 그 즉시 장을 봐온 것을 떨어뜨리셨어요. 영문을 모른 삼남매는 어리둥절했고 엄마는 사색이 된 채로 아저씨를 잡아 끌고 빠르게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동생들에게 얌전히 집에 있으라고 당부를 남긴 뒤 엄마를 찾아 나섰어요.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멀지 않는 어느 담벼락 아래에서 그 아저씨와 함께인 엄마를 발견했어요. 여기를 대체 어떻게... 나 왔어. 드디어 내가 너한테 왔어. 나 깔끔하게 이혼하고 왔다. 이혼이라고? 그게 정말이야?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런... 미치겠네. 갑자기가 아니야. 내내 생각해왔어. 이제 실천했을 뿐이야. 우리 이제 떳떳하게 만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떳떳할 수가 있다는 거야. 나 남편이 있는 몸이야. 유부녀라고. 그래서 내가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하고 너한테 가면 너 또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나는 지금까지 그걸 의심한 적이 없었어. 단 한순간도. 그러니까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줘. 나한테는 이제 너뿐이야. 나를 이혼시키고 싶어서 환장한 거야? 제발 좀 얼른 가. 애들 간식 챙겨줘야 돼. 아까 내가 먹을 거 사줬어. 간식 따로 안 챙겨줘도 되잖아. 나하고 더 있자. 아니, 저녁 준비도 일찍 시작해야 돼. 나는 가정이 있는 여자야. 애 셋 엄마라고.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셋 중에 둘은 내 자식이잖아. 그 아저씨의 외침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의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게 보였죠. 셋 중에 하나도 아니고 둘이 내 자식인데 내 핏줄인데 어떻게 외면해? 둘 다 확실하게 내 핏줄이더라. 둘 다 나를 조금 닮았고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하고는 진짜 반박의 수준이야. 미쳤어? 입 조심해. 그 주둥이 당장 다물란 말이야. 엄마는 머리를 감싸주신 채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머리를 스쳐가는 어떤 장면들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 저와 여동생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목소리를 내셨었죠. 어머나, 둘이 자매였다고? 어휴, 근데 하나도 안 닮았네. 신기하게.
그리고 저희 삼남매가 학교 운동장을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을 때 제 친구들이 외친 적이 있었어요. 네 동생들이야? 와, 근데 동생들 둘이서는 되게 닮았다. 쌍둥이 같아. 너만 다르게 생겼어. 너 혼자 외톨이네? 저는 그게 친구들끼리 일부러 짓궂게 장난치는 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더랬죠. 저는 아버지를 닮았고 동생들은 엄마를 닮아서 그렇다며 반박을 했었으나 그게 아니었다면 애초에 동생들과 저는 완벽하게 양친이 같지가 않아서 생김새가 달랐던 거라면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소름이 돋아났어요. 제가 충격 속에서 휘청거리고 있던 사이 그 아저씨가 엄마를 와락 끌어안으셨습니다. 엄마가 발버둥 치셨지만 이내 훌쩍이며 잠잠해지셨고요. 이게 꿈인가 싶었네요. 그리고 그 장면을 제 뒤편에서 동네 아주머니 두 분이 함께 보고 계셨습니다. 한 분은 슈퍼 사장님이셨고 다른 한 분은 항상 슈퍼에 같이 계시는 동네 소식통이었어요. 그것으로 비밀이란 없는 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금세 알게 되셨죠. 그게 진짜야? 다른 놈하고 바람이 난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놈의 씨를 품고 내 씨인 것처럼 속이고 나 쿠키였어? 여보,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실수였어. 감정이 이성을 이기는 잘못된 일이었어.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 하지만 두 번이잖아. 두 번이었잖아.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 엄마는 바닥에 엎어진 채로 통곡을 시작하셨습니다. 방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삼남매는 오들오들 떨고 있었는데요. 동생들은 이불에 푹 쌓이게 두고 저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연 뒤 그 틈으로 상황을 보았습니다. 바닥에 엎어져서 통곡하시던 엄마, 엉망이 된 얼굴, 배신감으로 미칠 지경이셨던 아버지의 표정까지 제 눈에 담았습니다. 사람에게 왜 이토록 잔인하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어?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을 했냐, 당신한테. 말을 좀 해봐라. 아버지의 중얼거림에 엄마가 가슴을 치며 우셨습니다. 전부 나의 잘못이야. 흔들리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한 나의 잘못이야. 인정해. 다 미안해. 다 어떻게 된 일이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디 진실이나 까줘봐. 이제까지 나를 기만하고 우습게 여겼으면 나를 속여왔으니 당신에게 일말의 양심이나 나에게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다 말해달라고. 어떻게 된 거였는지. 엄마는 눈물로 실토를 하셨어요. 저를 낳고서 일종의 산후 우울증 같은 게 오셨던 것입니다. 애써 밝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다가 속이 골마 있었는데 그럴 때 만난 게 그 아저씨였어요. 그 아저씨는 이제 막 부인의 유산을 겪은 참이었고요. 미묘한 공통점 때문인지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가 둘만의 술자리도 갖게 되었어요. 얼마 뒤 엄마는 임신을 하셨고요. 혹시 그 아저씨의 아이일까봐 걱정하셨지만 그때 한 번이었는데 설마 라는 생각을 하셨죠. 그러나 여동생이 둘이 지나면서부터 엄마는 속으로 확신하게 되셨죠. 그 아저씨의 핏줄이라는 걸요. 그게 무서워서 그 아저씨와 계속 연락을 딱 끊고 지내셨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엄마는 충동적으로 둘째가 그쪽 애인 것 같다는 소리를 해버리셨습니다. 그 아저씨는 책임감, 죄책감 이런 게 뒤엉켜서 그 뒤로 엄마에게 잘해주려고 하셨고 그렇게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아예 정이 싹 텄고 돌이킬 수 없이 셋째인 남동생마저 생긴 것이었습니다. 외가에서는 눈치를 챘었다네요. 엄마는 항상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둘째, 셋째가 외탁을 했다고 외가의 먼 친척 어른의 어릴 적 얼굴을 닮았다고 그랬는데요. 외가 사람들은 다 알았던 거예요. 그 친척 어른의 어릴 적 얼굴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요. 외가의 추궁을 받으셨을 때 엄마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게 바로 긍정인 셈이었죠. 외가에서는 아연실색하여서 더욱 막내를 잘 돌봐주신 것이었어요. 저가에서도
나를 기만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 아버지는 치를 떨며 눈물 한 줄기를 흘리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눈물을 그때 처음 보았었죠. 동생들은 저에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해 못하는 게 특기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저는 동생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도득은 못한다고. 동생들은 그 아저씨와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는 걸 저는 이미 느낀 뒤였네요. 그 아저씨는 딱히 직장도 별로였지만 집안에 옛날 땅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살아오신 모양이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놈이 더 좋았냐고 아버지가 물으셨고 엄마는 죄인이 되어 계속 고개를 떨구셨으나 외가는 결국 발은 안으로 굽는 법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먹고 살 걱정도 없는 모양이던데 이참에 그쪽과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소리가 외가 쪽에서 나온 거예요. 친가 쪽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믿었던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회개망측한 짓거리를. 친할아버지께서는 크게 분노하셔서 뒷목 잡으셨어요. 병원에서 이틀 입원도 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혼을 결심하셨고요. 더러운 씨는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친할아버지께서 강경하게 그러셔서 그 뜻을 아버지는 조용히 따르실 작정이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선심을 쓰듯 저까지 거둘 수 있다고 하셨으나 저는 싫었어요. 저는 당연히 제 아버지가 더 좋아요. 미치지 않는 이상 제가 그 아저씨를 따라갈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동생들은 엄마를 따라 자연스레 그 아저씨와 살게 되었습니다. 5 식구가 함께 일상을 보냈던 그 집은 정리가 되었고요. 저는 친가에서 살게 되었죠. 더 이상 잠자리를 보아도 기쁘지 않는 그 시골 동네에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일에 도전하실 거라며 이 악물고 성공하실 거라는 말씀만 남기신 채 두문분출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눅든 채로 외로이 친가에서 지냈습니다. 제 생일 때나 엄마와 동생들을 만날 수 있었죠. 그런데 2년이 지나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동생들도 이제 머리가 커졌더라고요. 달라져 있었어요. 저에게 시골 동네에 사니까 심심하겠다고 그런 소리나 하면서 시큰둥한 태도였습니다. 본인들은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낸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생각도 안 나냐고 제가 물었더니 이제는 본인들이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그 당시의 상황이 뭐였던 건지도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랬어요. 묘한 배신감을 느꼈고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기숙사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고등학교 내내 엄마와 동생들을 만날 수 없었죠. 다들 바쁘게 사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런 소외감, 상실감에 푹 절어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공부나 하고 내성적으로 지내고 그랬죠. 결과적으로 가족 중에서 저만 크게 피해를 본 듯 싶었어요. 그런 서글픔을 아는 채 적당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대학 입학식 때도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그리고 고모 이렇게 3분만 함께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죠. 동생들을 데리고 재혼을 하신 엄마는 먼 지역으로 가셔서 살고 계시다는 것만 알았고요. 외롭게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항상 소극적으로 구니까 이런 저를 사람 가려서 행동하는 깍쟁이라고 오해하며 일부러 배척하는 여자애들이 있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대처를 안 했더니 오해만 커져서 더 힘들었던 것 같네요. 외로움을 못 이기고 잘못된 방식으로 연애를 해서 남자에게 크게 데이기도 했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마와 동생들은 저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지 않다는 걸 시간이 지나며 확실하게 알게 된 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네요. 제가 대학 졸업을 하자마자 작은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때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셨습니다. 자연스레 제 생각이 났다고 하셨죠. 그 아저씨가 자꾸 엄마를 의심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남자가 있는 거 아니냐며 의처증 증세가 드러난 것이었죠.
괴로워도 감내하고 참고 살았어. 하지만 네 자식 새끼들이 엇나가는 건 진짜 감당이 안 되더라. 여동생이 겉멋만 부리더니 이상한 거에 빠져서 대학도 안 가고 무슨 미용 일을 배운다느니 모델 일에 도전하겠다더니 하더니 결국은 남자만 만나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남동생은 전문대에서도 열심히 안 내서 성적이 개판이라 큰일 났다고 그랬어요. 엄마는 제 안부는 묻지도 않으시고 한탄만 늘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쌀쌀맞게 말이 나갔죠. 그 아저씨 집안에 땅 있다면서요. 믿는 구석. 그러니까 알아서 잘 사세요. 힘든 건 제가 더 힘든 것 같네요. 제가 힘든지 어떤지조차 엄마는 안 궁금하신 모양이지만요. 뭐? 너 정말 너무하구나. 힘든 건 내가 제일 힘들었지. 얼마나 괴롭고 고뇌가 되고 수치스럽고 그랬을지 네가 가늠이나 되니? 너는 의젓한 큰딸이니까 맞으니까 이해를 해줄 줄 알았는데 너나 네 아버지나 정이 없는 성격들이야. 머리 뚜껑이 열릴 것만 같아서 전화를 확 끊었죠. 며칠 뒤에 여동생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엄마와 제가 싸운 걸로 안다며 저한테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아저씨네 땅을 그냥 팔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작년부터 생각을 한 거였는데 딱 어제 진행이 됐다고 하더군요. 그거 듣고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그래서 그거 자랑하려고 전화를 했구나 이거였습니다. 입맛이 쓰더군요. 이제는 저와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새삼 실감이 되었어요. 몇 주 안 지나서 편찮으셨던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오셨어요. 해외 각지를 돌면서 일을 다니고 계신 지 오래인 분이셨죠. 친할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엄마가 당신의 장례식장에 오는 것조차 싫다 하셔서 부고를 당시에 바로 알리지 않았었네요. 임종을 간발의 차로 지키지 못한 것에 슬퍼하셨던 아버지를 향해 저는 모진 소리를 뱉었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니까 엄마가 애초에 바람이 나셨던 거겠죠. 그때 저를 보시던 아버지의 눈빛은 상처를 받은 모습이었어요. 며칠 뒤 후회가 된 제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여동생으로부터 이런저런 땅 매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속이 좁아서 배알이 뒤틀려 있었던 것 같다는 솔직한 심정을 밝혔고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눈매가 무섭게 변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딸 두고 봐. 내가 우리 딸을 최고로 살게 해줄 테니까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두고 봐라. 그동안 내가 결코 허투루 산 게 아니야. 사실은 지금도 이미 결과로 보여줄 수 있지만 더 멋진 걸 너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힘내보련다. 기대해도 좋으니 나에게 시간을 좀 더 주면 좋겠구나. 주먹을 불끈 쥐시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여전히 독특하신 분이라는 생각으로 고개를 끄덕였었죠. 정형화된 체계적인 사회는 아버지 같은 분을 가둬둘 수 없는 듯 보였네요. 차라리 엄마와 그런 식으로 이혼을 하신 게 아버지로서는 자유로이 사실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이 무렵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되도록 반듯한 가면을 쓰려고 노력하지만 속으로는 한숨 보따리를 지고 살아가는 게 서로 비슷했어요. 가족 문제로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같았죠. 그래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만났습니다. 가벼이 만난 적 없었고 그렇게 신뢰를 쌓아갔어요. 제가 결혼 생각에 있다고 하자 아버지가 망설이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나에게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상대가 있단다. 이제는 너에게 밝혀야만 할 때인 듯 싶구나. 저는 그 사실을 왠지 모르게 눈치채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누군가가 있겠구나 싶었던 것이죠. 싱가포르에서 만난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결혼을 하셨다가 일찍 사별을 겪으신 뒤 혼자 오랫동안 지내시다가 아버지를 만나서 좋은 감정을 주고받고 계셨죠. 제가 어떤 참견을 하겠나요. 그저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는 고맙다며 웃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준 재벌 수준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셨었죠.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큰 물에서 노시는 분인 줄을 그때 처음 알았었네요. 입이 떡 벌어졌죠. 자연스레 이러한 이야기를 남편과도 나눴었는데요. 남편이 당시 본인의 친한 친구에게 술자리에서 입을 좀 놀렸어요. 결혼할 여자가 돈 걱정이 없다고, 자기가 땡 잡은 거라고. 그런 식으로 술을 마시다가 자랑을 했던 건데요. 바로 며칠 뒤 그 친구가 남편한테 대뜸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다고 하면서 돈이 간절하다고 한 것이죠. 아, 갑자기 황당하네. 그 돈 내 돈 아니야. 나랑 결혼할 사람 돈이고 그 사람의 아버지 돈이야. 빌려주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나한테는 돈이 없으니까. 남편이 딱 거절을 했더니 그 친구가 화를 냈습니다. 오정이 이것밖에 안 되냐면서 오만 난리를 피웠죠. 제 남편, 아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입니다. 머리 꼭지가 돌아서 그 친구에게 바로 절교를 때렸어요. 그리고 화가 단단히 나서 두 번 다시는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돈 얘기는 절대 안 할 거라고 맹세를 했어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으나 입단속을 하고 살겠다는 남편의 결정만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하게 됐다고 연락을 했는데 엄마가 당신의 이야기만 해대셨어요. 이혼하게 생겼다며 우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사연은 즉슨 예전 그때의 여동생의 말대로 땅을 팔았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났을 때 땅값이 확 오른 거예요. 개발 관련이었죠. 헐값이었던 게 금값이 되니까 엄마와 그 아저씨는 서로의 탓을 하며 싸우게 됐습니다. 게다가 동생들이 각자 돈을 날려먹은 뒤였더라고요. 여동생은 이상한 남자한테 코가 두 차례나 깨었던 모양이었어요. 집안이 개판이 돼서 결국은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것이었죠. 이제 돈도 없고 감정만 상할 대로 다 상했고 너무 힘들다. 네 아버지 말이야. 모르긴 몰라도 돈 좀 만진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네가 잘 좀 얘기해줘. 얘기요? 제가 무슨 얘기를요? 너 정말 이럴 거야? 나는 원망해서 못 도와준다고 쳐도 네 동생들은 너는 맞이로서 그러면 안 되지. 옛날에 어렸을 적에 알았던 제 엄마가 맞으신가 싶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이 지나치게 약해질까 봐 미리 강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 때문에 바빠서 제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아세요? 아버지 덕을 볼 것 같았으면 제가 콩할 만한 회사에서 수년간 썩지도 않았어요. 시댁도 평범한 수준이고요. 떨어질 콩고물 따위 부스러기조차 없어요. 딱 잡아댔고 그러자 엄마는 실망으로 한숨을 쉬시며 전화를 먼저 끊으셨습니다. 결혼에 대해 묻지도 않으셨죠. 가족인데 도대체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싶어서 그날 많이 울었네요. 아버지한테도 대충 설명을 드렸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지 화를 참는 얼굴이셨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그저 이혼한 부모 중 부친 쪽을 따라 살아왔다는 것 정도로만 알았어요.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아버지께서 제 면전에 대고 그러셨습니다. 아우보다 못한 형도 있다는 건 우리 집안을 보면 알 수가 있어. 그때가 시동생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뒤였어요. 시동생이 결혼을 잘하는 바람에 의사 며느리가 생겨서 시댁의 분위기가 아주 좋을 테니까 이럴 때 숙이고 들어가서 화해하고 인사드리고 결혼 허락받고 이러자는 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제 간절한 설득에 따라온 남편은 시아버지의 비웃음에 울컥하였지만 제가 옆에서 얼른 말렸습니다. 덕분에 남편이 분위기를 박살내는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고요. 결혼은 아주 조용히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동생들이 엄한 추측을 할까봐 결혼식은 그냥 소박하게 하고 싶었죠. 화려한 건 취향에도 안 맞았고요. 아버지는 뭐든 제 뜻대로 다 맞춰주셨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깍쟁이라는 오해를 받았었는데 새삼 억울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진짜 백이 깍쟁이를 마주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동서 말입니다. 처음에 어찌나 새침하게 굴던지 제 앞에서 공주 혹은 여왕처럼 굴었고요. 아주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저를 하녀 취급하더군요. 아, 거기 형님, 네, 동서 왜요? 뒤에 걸려있는 내 목도리 좀.
목도리요? 네, 여기 있어요. 땡큐. 상호 존대를 하는 사이였지만 미묘하게 동서 쪽에서 말이 짧은 느낌이었고요. 저로 하여금 너는 손이 없냐? 라는 소리를 뱉고 싶게끔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은 입으로 뱉고 싶지 않아서 분란 만드는 게 성미에 안 맞았기 때문에 되도록 참았죠. 남편이 시아버지 때문에 집안에서 미운 오리 새끼 신세니까 저라도 좀 나긋나긋하게 잘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과 잘 지낼 수 있으면 되도록 잘 지내보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위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모일 일이 있거나 하면 안 빼고 다 갔죠. 동서는 얼굴 보기 귀한 며느리였고 오더라도 꼭 늦게 도착을 했어요. 원래 주인공은 늦게 등장하는 법이니까. 현관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낸 동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저한테 본인의 가방을 내밀었어요. 형님, 이것 좀. 저보고 그걸 받아서 옆에 잘 두라는 소리였죠. 집안의 대왕이신 시아버지께서 동서의 행동을 나무라지 않으셨기에 저도 그냥 조용히 장단을 마쳤습니다. 제가 미운 자식과 결혼한 며느리라서 일부러 시아버지께서 그러시는 듯 싶었어요. 그러니 동서는 가뜩이나 기고만장한 인물인데 분위기까지 그렇게 흘러가니까 저로 아주 더욱 만만히 여겼던 것이죠. 자존심을 잘 상하는 인물이 남편이었고 욱하려고 한 적도 있었으나 그럴 때마다 제가 가만히 눈빛을 보냈습니다. 참으라는 거였죠. 그러면 남편은 고개를 돌려서 한숨이나 내쉬고 말았어요. 남편이 눈물 나는 개과천선을 해서 성질이 다 죽은 건 아니었고요. 저희 아버지가 해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셨다는 것, 준 재벌분과 만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재산 받을 사람이 저뿐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남편이 알고 있으니까 화가 날 때면 그런 것들을 떠올리며 마음속에 여유를 찾았던 것이었죠. 웃긴 건 그 엄청난 사실을 알고도 남편은 그냥 원래 다니던 직장이나 다녔다는 것입니다. 일은 엄청 시키고 돈은 조금 주는 망할 놈의 중소기업이라는 욕은 엄청 해대면서도 어쨌거나 매일 출근을 하고 퇴근을 했죠. 힘들면 그만두라고 했더니 남편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힘들다고 그만둘 것 같으면 왜 살아? 인생 자체가 힘든데 소화시키기 힘드니까 그럼 밥도 먹지 말아야지. 갑자기 욱해서 또 오버를 하길래 그 오버 그냥 계속 하라고 두었습니다. 단순한 남자를 만난 게 제 인생의 복이겠거니 했네요. 시어머니께서 의외로 저에게 몰래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큰 녀석이 어렸을 때부터 저놈의 성깔머리 때문에 이래저래 고생이 많았는데 한 번 욱하면 끝을 보는 게 우리 큰 녀석인데 네 덕분에 내가 욱하려다가도 참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신기한지 모른다. 남편이 눈이 이글이글할 때 제가 눈빛이나 손짓으로 말리는데 그게 말린다고 말려지는 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놀라웠던 것입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과 장남의 사이가 나쁘니 그게 늘 고민이셨죠. 차남이 장가를 잘 들고 의사 며느리가 생겨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잡남의 참는 모습보다 더 인상적이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동서가 저를 자기 아래로 보고 깔보는 언행을 해도 시어머니께서는 모른 척을 하시길래 무조건 동서의 편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시어머니의 소극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뿐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전쟁도 중간에서 절대 못 끼어드시고 뒤에서 발만 동동 굴러오신 게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어머, 다음 달에 벌써 제사라고? 뭔 놈의 제사가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것 같지? 형님이 수고 좀, 알죠? 네? 뭘 알아요? 또 나왔다, 그 어벙한 표정. 형님이 만약 병원에서 그딴 어벙한 표정 짓는 후배였으면 내 손에 죽었어요. 나 바쁘니까요. 제사 같은 건 형님이 좀 알아서 하시라고. 맏며느리잖아. 멋지게 해내셔야지. 기분 탓인가? 동서는 점점 더 저에게 싸가지가 없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개원을 준비 중인 몸이라 무척 바쁘고 정신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 현금 10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제사 때 못 거두니까 성의 표시라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걸 보고서 제가 띠용했더니 액수 때문에 제가 놀란 거라 생각했는지 동서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명품은커녕 브랜드 하나 걸치지 않는 제 차림새를 노골적으로 위아래로 훑어봤고요. 새삼 사람을 왜 그렇게 보는 건지 몰랐습니다. 항상 뒤에서 병풍처럼 좋다 싫다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시동생은 괜히 더 얄미웠네요. 근데 진심을 다해 그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려니 굴었습니다. 표정이며 말투, 모든 게 항상 조용조용한 저를 보는 시아버지의 눈길이 처음과 달라져 있다는 걸 저는 이미 느낀 뒤였죠. 그러던 때 아버지한테서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네? 이제는 아예 싱가포르에 정착을 하시겠다고요? 그 이전에 내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너는 내가 멀리 나가서 산다는 게 더 중요한 거니? 건물주가 된다는 것보다 내가 싱가포르에 나가 사는 게 더 놀라운 거야? 아니, 그렇다기보다는요. 그냥 둘 다 갑작스럽네요. 아버지의 표정이 무척 밝았죠. 그간 심혈을 기울여 건물 몇 개를 살펴보고 계셨는데 그 중에 하나로 최적 낙점하여 저에게 주고 싶으시다는 것이었어요. 만나고 계신 그분과 함께 살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려고 싱가포르에 아예 가실 작정이셨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미리 재산 상속을 해주신다는 마음으로 건물을 보셨던 겁니다. 그걸로 제가 아무 걱정 없이 여유롭고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신 거예요. 살면서 이런 순간이 올 줄은 몰랐기에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나도 큰 노력을 하시며 피와 땀을 흘려 일구신 결과물이 이토록 엄청나다는 것에 저는 눈물이 흘렸습니다. 제가 건물 관리라든지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런 일을 도맡아 해줄 곳까지 이미 다 알아봐 두셨더라고요. 엄마에게 이 사실을 밝힐지 말지를 두고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생들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그만두었죠.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에 달린 선택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물주가 된 뒤에는 그냥 이전과 비슷한 일상이었네요. 우습게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요. 남편의 표정이 아주 밝아졌어요. 실없는 것에도 잘 웃게 되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이사를 준비하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에 시댁에 갔었을 때 식사 도중에 저를 눈짓하시면서 시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작게 뱉으셨어요. 저 못난 놈이 짝은 희한하게 잘 찾았네.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죠. 그날 바쁜 의사 동서님은 없었고요. 시동생은 있었는데 시아버지의 발언에 표정이 떨떠름해졌어요. 마치 칭찬은 원래 나만 듣는 건데 라는 표정으로 보였죠. 남편은 그런 시동생의 표정을 봐놓고서도 너그러이 굴었고요.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냐? 피곤해 보이네. 건강 챙겨가며 살아 임마. 그러자 이번에는 시아버지께서 당황하셨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많이 놀라셨는지 저한테 따로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둘이 아직 애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점점 사이가 좋아지니? 저게 내 아들이 맞긴 하니? 우리 큰 녀석의 가죽만 뒤집어 쓴 딴 놈은 아니고? 어머님 큰아들 맞아요. 그냥 성격이 좀 변해가는 거죠. 세상에 비결이 대체 뭐라니, 응? 나도 좀 알자. 생각보다 이사 날짜가 이르게 잡힐 예감이었고 저는 시부모님께 제가 가진 비밀 아닌 비밀을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도 상의를 했고요. 언제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본의 아니게 그 시기가 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동서가 바쁘다고 노래를 불렀던 일이 끝났는데 그건 바로 개원이었거든요. 다른 의사하고 둘이 공동 원장으로 병원을 냈어요. 둘의 성 하나씩을 따서 병원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개원하는 건물은 바로 제 건물이었습니다. 위치를 듣고 제가 기절할 뻔했죠. 네? 병원이 거기에 있다고요? 혹시 부동산 계약 같은 거 동서가 안 했어요? 네. 그렇긴 한데요. 웬 참견이에요? 내가 부원장으로 보여요? 2인자로 보인다 이거예요? 아, 짜증나게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설치시네. 함께 병원을 차린 원장이 1번이었고 2번이 동서였던 것이죠. 제가 그걸 알고서 지적하려고 물은 게 아니었는데 동서가 발끈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니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밝힐 때가 된 것 같아서 시댁에 혼자 들렀죠. 건물 이야기, 제 아버지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멀리 앉아 계셨던 시아버지께서는 어느새 가까이 다가오신 채였고 마찬가지로 너무 놀라신 나머지 침묵만 고수하셨죠. 시어머니께서는 심장이 너무 뛰어서 안 되겠다고 하시며 뻐근한 가슴을 누르신 채 자리에 들어 누우셨습니다. 의사는 갖다 댈 것도 아니었네. 아휴, 세상에나. 어쩌면 이런 일이. 이부자리에 누우신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중얼거리시는 걸 제가 들었고 머쓱하게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다음날 동서가 개원한 곳을 제가 가본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께서도 동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건물도 면밀히 보고 싶으신 모양이었죠. 저는 빳빳한 봉투를 따로 사서 30만 원을 넣었습니다. 홀수로 잘 맞춰서 적당히 준비한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저는 혼자서 뿌듯해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나 보더라고요. 병원에 다 이르러서 입구에서 만난 동서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봉투를 건넸는데 반응이 영 아니었거든요. 뭐예요? 이거 얼마지? 딱 봐도 25만? 30만? 눈썰미 좋네요. 30만 원인데. 제가 멋쩍게 대답을 하자마자 동서가 봉투를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아, 별게 다 짜증나게 하네 진짜. 너무 피곤한데 그 피곤한 거를 숨기느라 미치게 힘든 와중에 별 거지 같은 게 진짜. 됐으니까 갖고 꺼져요. 동서가 제 면전에 대고 손을 휘휘 내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나타나 그 손을 세게 치셨어요. 건물 화장실에 들르겠다고 하셔서 저보다 뒤처져 따라오신 참이었죠. 너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시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셨고 저도 놀랐는데 동서는 더 놀라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침 잘못 드셨어요? 왜 이러세요? 네가 아주 미쳤구나. 여기 건물 주인한테 초장부터 단단히 미운 털 박힐 셈이야? 동서의 눈이 왕방울만해졌고 갑자기 시작된 점막에 머쓱해진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 그게 사실은 제가 여기 건물 소유주인데요. 뭐라고요? 네? 아, 하도 피곤하니까 헛소리가 다 들리네.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워낙 이런 걸 잘 모르고 미흡하다 보니까 여기 개원하는 병원의 공동 원장이 동서라는 것도 몰랐네요. 동서가 있어 현실을 부정하다가 제가 태연하게 말을 잇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넋이 빠져 있었죠. 건물주 이야기가 진짜라는 걸 확인하기까지는 얼마 안 걸렸고요. 그러니까 저기 그게요, 형님. 됐어요. 사과하지 마세요. 네? 안 돼요. 제발 사과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동서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버렸죠. 제 팔을 잡고 울먹이길래 저도 모르게 놀라서 팔을 흔들었더니 황급히 떨어지면서 허리를 깊이 숙이기까지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상대를 못 알아보고 잘못 까불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 목표만을 위해 달려왔어요. 개원이 꿈이었거든요. 유능한 선배를 간신히 설득해서 제가 이렇게 개원을 한 거예요. 제발 차질은 없었으면 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동서가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것에 제가 당황했어요. 저는 어쩌겠다는 말도 안 했으니까요. 동서 혼자 찔려서 난리를 친 것이었죠. 저에게 굴었던 그간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걸 스스로 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하고 자리를 떴었네요. 동서가 머리라도 좀 아파봤으면 해서요. 동서는 후회로 발만 동동 굴렀답니다. 시부모님께서 정식으로 저희 부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하셔서 시댁에 갔는데 상다리 휘어지게 식사가 준비돼 있었고 시아버지께서는 말끔한 차림새에 정중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간 미안했다고 앞으로 더 잘 지내보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시아버지의 의도였는데요.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
제가 건물주라는 걸 아시고 나서 태도를 바꾼다는 것이 힘드셨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설득이 있었다는 걸 제가 눈치챘죠. 민망한 표정으로 간신히 몇 마디만 하셨는데 그게 최선인 걸 아니까 남편도 괜히 머쓱해져서 딴청만 피우더라고요. 이 부자 정말 서로가 닮아있다고 느꼈네요. 그런 때에 시동생이 들이닥쳤어요. 누구도 말릴 새 없이 무릎을 꿇더군요. 대뜸 저희 부부를 향해서 한다는 소리가 그간 잘못했고 한 번만 봐달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대체 뭘 그렇게 잘못을 하고 산 것인지 괜히 속으로 헛웃음만 나왔네요. 저는 시동생과 동서 두 사람과 척을 지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도 그랬나 보더라고요. 어쩌면 시아버지의 서툰 화해 표시에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일어나 임마. 다음번에는 재수씨 데려와서 같이 무릎 꿇고 지금은 우리랑 같이 밥이나 먹어라. 남편이 툴툴대면서 의자를 하나 빼주자 시어머니께서는 감격에 차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시동생은 남편의 말에 진담으로 받아들인 것인지 사흘 뒤 이사 준비를 미리미리 하느라 어수선했던 저희 부부의 집으로 동서와 같이 찾아와서는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운이 없는 동서의 모습이 숙연해 보이기까지 해서 제가 얼른 일으켰네요. 동서는 저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남겼어요. 사명감으로 병원을 잘 키워나가겠다는 동서의 말, 그건 참 좋게 들리더라고요. 이후로는 서로 적당한 선을 지키는 관계로 지냈고요. 남편은 집안일에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갔고요. 저희 부부가 싱가포르에 가기도 하고 아버지가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동안 아주 평화로운 나날이었답니다. 찝찝한 구석이 있다면 그건 엄마와 동생들이겠죠. 사실 그간 힘들게 목돈을 마련한 것이라고 둘러대면서 5천만 원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엄마는 그걸 어떤 다른 남자와 만나시느라 금세 다 써버리셨어요. 당신은 극구 부인을 하시지만 정황상 그 남자에게 뜯기신 것 같더라고요. 동생들은 각자 결혼을 한 뒤에 서로 연락도 안 하면서 그렇게 사는 중이고요. 결혼할 때 제가 2천만 원씩 주었는데 고맙다고 받고서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둘 다 저에게 먼저 연락도 안 하고 제가 가끔 연락을 하면 반기는 눈치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건물주이고 아버지의 작품이라는 걸 엄마와 동생들이 알게 된다면 저를 무척 반기게 되겠죠.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태까지 굳이 밝히지 않고 살았으나 한편으로는 엄마에게만이라도 알리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항상 드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연을 즐겨보는 청취자입니다. 사실 원래부터 사연 채널을 보았던 건 아니고 저와 인연이 한 번 닿았던 아가씨가 이 채널을 소개해준 이후로 보다가 푹 빠지게 된 건데요. 사연 채널을 보면서 울고 웃었던 시간이 많아 오늘은 제 삶에 일어났던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힘든 삶을 사시고 계시는 분들께 힘을 드리고자 정말 오랜만에 컴퓨터 앞에 앉았네요. 부족한 글이겠지만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10년 전 과거로 돌아가야겠네요. 저는 10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은 저의 고객에게 상품에 관해 설명을 해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당시 저는 보험 판매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식들을 다 길러놓고 조금 허전함을 느끼다 뭐라도 하자는 마음에 시작하게 된 일이었는데 적성에 잘 맞아 몸살을 것 없이 정신없이 일을 했고 그날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던 날이었죠. 그런데 몸도 피곤하고 눈도 뻑뻑했던지라 저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지도 모르고 횡단보도를 건너버렸고 곧바로 달려오는 차에 치여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저는 꽤 빠른 속력으로 달려오는 차에 치여 먼 거리를 날아가 버렸고 다행히 횡단보도에 있던 사람들 덕분에 곧바로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뇌에 손상이 심했던 나머지 긴 수술에 들어갔어야 했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식을 찾았을 땐 이미 그 어떤 것도 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간병인이 제 몸을 돌려주거나 눕혀줄 때를 제외하곤 제 눈앞에 보이는 천장 말곤 볼 수가 없었고 말을 하고 싶어도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손이 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이 몸뚱이로 깨어났을 땐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서웠는지 저는 제가 악몽이라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병문안을 온 아들과 며느리들의 말소리를 듣다 보니 이게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어떤 사고가 일어났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의식이 이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절 식물인간으로 알고 있단 거였습니다. 저는 막상 그들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는데 의사조차도 저를 어떤 것도 듣지 못하고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그랬죠. 저는 그들이 올 때마다 엄마가 의식을 되찾았다고, 엄마가 살아있다고 너무나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입 밖에선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니 이 와중에도 감사할 게 있더라고요. 바로 저희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절 버리지 않고 시체나 다름없는 절 위해 돈까지 써서 보살펴주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결국 자기들 살 길 찾느라 식물인간 된 어머니는 버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세상이잖아요.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 그런 기사들을 숱하게 읽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교회 사람들까지 대동해서 절 위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아들들을 보며 제가 자식 하나는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모든 일엔 신의 깊은 뜻이 있을 거란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와 교회 분들의 기도에 힘입어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뭐랄까, 아들 부부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을 때와 아닐 때 태도가 좀 달랐습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게 제 몸을 뒤집을 때도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 평소에 안 하던 다정한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무심했고 절 함부로 대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그냥 예민해져 있는 건가 싶어 넘어가려 했지만 자꾸 아들의 이런 모습이 반복되니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전 1인실로 옮기고 난 후 작은아들과 큰아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얼마나 철저히 속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언제나 그랬듯 천장을 보며 누워있을 때였어요. 형님, 요즘 하시는 사업이 잘 안 되세요?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신데요? 공장에서 부품 가격을 올려버려서 쉽지가 않네. 아휴. 이번에 교회에서 어머니 병원비로 지원받은 돈 있잖아요. 그거로도 메꾸기 부족하지 않으세요? 해봤는데 턱없이 부족해. 아무래도 어머니를 무리해서 1인실로 옮긴 것 같아. 교회에서 그리 해달라 해서 하긴 했는데 말이야. 일단 당장 내 사업에 급한 불을 꺼야 하니 다시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보고 교통안전공단에도 말해봐야겠어. 요즘 우리가 그래도 효부아들 컨셉으로 계속 기자들과 인터뷰도 하고 하니까 공단에서도 우리를 좋게 보긴 할 거야. 그치? 맞아요. 저희가 뭐 때문에 아직까지 어머니 살려가며 이 고생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어머니를 잘 이용하면 돈 좀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형님. 저번에도 이런 위기가 있었을 때 잘 넘어갔잖아요. 네. 제가 살길 바래서 절 보살펴주고 있었던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저를 보살펴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교통공단에서 지원받은 돈 때문에 절 식물인간 상태로 놔두었고 간병인까지 써주고 있었던 거였지요. 한마디로 전 제 배로 낳은 아들들에게 철저히 속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들에게 감사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럽게 느껴졌고 하늘이 무너진다는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그제야 실감이 나면서 가슴속에서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낳아 기른 자식들의 배신과 아꼈던 며느리들의 무관심을 몸소 체감해야 한다는 것. 그 정신적 고통이 점점 저를 더 견딜 수 없게 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죽어서 이 고통이 끝났으면 하는 생각만이 계속 들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제게로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전 그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미국에 있어야 할 막내 아들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인 절 보자마자 고운 두 눈으로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렇게 어쩌다 왜 이런 모습으로 누워 계세요? 저 모르고 있었어요. 형님도 아주버님도 아무도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되신 걸 알았다면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죄송해요, 어머니. 전 손을 뻗어 며느리의 눈물을 어루만져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누운 이후로 막내 며느리만이 오지 않아 이놈들이 막내 며느리에게 내 소식을 전달하지 않았구나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며느리가 이렇게 와 절 붙들고 울어주니 새삼 반갑고 고맙더라고요. 막내 며느리인 제 고충을 이해라도 한다는 듯 다정하게 제 얼굴을 어루만지었고 저는 그 다정한 손길에 괜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사실 막내 며느리가 이렇게 애틋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제 아들을 세상에 떠나보내고 예전부터 전 자식을 잃고 며느리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다는 공통된 슬픔이 있었던지라 아들이 죽고 나서 제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도 며느리였고 며느리도 저였지요. 며느리와 전 1년 동안 함께 살면서 죽고 싶을 때마다 함께 울고 서로 다독이며 지냈고 그렇게 같이 슬픔을 극복해 나갔어요. 그래서인지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도 며느리는 제게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또 틈이 나면 절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가곤 했습니다. 올 때마다 늘 제 손을 잡아주며 가까이 모시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참 아들보다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고마운 며느리였지요. 그런데 한참 제 몸을 주물러주며 제게 말을 걸던 며느리가 잠시 놀라더니 손길을 멈추었습니다. 뭔 일인가 싶어 며느리를 보았는데 어머니, 이 상처들 다 뭐예요? 흉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이게 다 뭐야? 며느리가 이야기한 건 아마도 아들과 며느리들이 거칠게 절 눕히고 다루느라 생겼던 상처들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알진 못했지만 가끔 아들이 절 뒤집을 때마다 어딘가에 부딪히곤 했기 때문에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화난 모습을 보니 정말 심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린 그 상처를 유심히 보는 듯하다 어디론가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전화로 도착한 사람은 제 아들놈 2명이었습니다. 두 놈은 며느리를 보자 잔뜩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불렀냐는 말부터 던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돌보신 거예요? 어머니 몸에 상처가 너무 많잖아요. 짓눌린 상처부터 생전 처음 보는 흉까지. 누워만 계신 분이 몸이 어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참나 기가 막혀서 밤중에 사람 불러내서 실없는 소리를 하시네. 이봐요. 그럼 우리가 어머니를 학대하기라도 했단 거예요? 욕창 안 생기게 하느라 그런 게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라고 하기는. 저기요, 제가 바본 줄 아세요? 간병인 아주머니께 다 들었어요. 주말에 오셔야 될 때 잘 오시지도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머니 욕창 생기실 뻔하셨다고요. 거기다 이 추운 날씨에도 어머니 창가에 그냥 방치하셔서 손이며 발이며 다투게 하시고 어머니 몸 뒤집다가 바닥으로 떨어뜨리셨다면서요.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거는 실수예요. 저희가 다 잘 돌보려다가 한 실수라고요. 실수라는 말에 저는 코웃음을 치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기자들이나 교회 사람들이 올 때나 저를 정성껏 돌봐왔지 그 외에 둘이 있을 땐 방치하고 내던지기 일쑤였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간병인 아줌마께 들은 게 많았는지 지지 않고 계속 받아쳤고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실수란 단어는 이럴 때 쓰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신경 쓰셨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당신들이 어머니 자식 아니에요? 맞아요. 말 잘했네. 우리가 자식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남이지.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더 했지. 그렇게 불만이면 당신이 직접 어머니 돌보세요. 어디 남이 와서 가족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건방지게.
뭐예요? 아니,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그게 말이에요?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 했는데 당신들 어머니 돌보는 효자 흉내 내느라 다큐멘터리 찍고 TV 나가서 돈 탔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제가 어디 한번 방송국에 찔러볼까요? 다들 자신 있으세요? 그러자 막내 며느리 말에 두 놈들 다 조가비처럼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엔 서늘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갑자기 막내 며느리가 절 보더니 폭탄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어머닌, 이제 제가 돌볼 테니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거참 책임지지도 못할 말 함부로 하지 마쇼. 식물인간 돌보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시기라도 하려고요? 이런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없죠. 그런데 저한테 어머니 같은 분을 내팽개치는 것도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요. 여건상 안 돼서 고민하던 차에 아는 언니 통해서 한국에 일자리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살 집도 생겼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두 분 다 어머니를 괴롭히지 마시고 차라리 신경 쓰지 마시고 사세요. 저도 그 말에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국에서 아둥바둥 살기도 바쁜데 한국까지 와서 죽어가는 노인네 병수발을 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떠나보낸 상처도 깊을 터인데 거기에 구태여 저까지 보태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말투는 너무나 확고하고 단호했고 그저 마음속으로 그러지 말라 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타 남겨진 아들 두 놈들이 또 저들끼리 쑥덕거리더라고요. 근데 형, 이 여자 괜히 우리가 공단에서 지원받은 돈 탐내는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한 거지? 뉴스를 찾아봤을 수 있지. 너도 그 생각을 했니? 나도 그게 걱정이다. 그 돈 달라고 하면 우린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아야 해. 알지? 그럼 당연하지. 받은 돈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해야 해. 이제 우리 집 식구도 아닌 저 여자한테 그 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두 아들놈은 여전히 금수처럼 돈 걱정이었고 며느리가 오자 그 얘기부터 꺼냈어요. 하지만 며느린 인터넷 뉴스를 봐서 이미 공단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며 자신이 일하는 시간 동안 봐주시는 간병인께 드리는 돈은 그 돈으로 할 것이라 똑부러지게 말을 하며 두 아들놈의 입을 틀어막더군요. 속으로 저는 그런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고소해했고 자신이 이제 어머니의 보호자라고 말하는 며느리에게 든든함까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마우면서도 저로 인해 한국으로 오는 며느리에게 참 미안했어요. 그러나 며느리는 제 마음을 이미 읽었는지 어머니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라며 기어이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왔지요. 그리고 제겐 말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며느리를 막을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는 일이 끝나면 수시로 절 보러 와 몸을 안마해주며 계속 말을 걸었고 밤엔 2시간에 한 번씩 깨선 제 몸을 뒤집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을 나갈 때면 제가 외로워할까봐 라디오 채널을 틀어주곤 했습니다. 예전엔 늘 병원 사람들의 목소리밖에 들을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라디오가 있으니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도 다정한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편안하고 행복했던지라 도대체 어떤 염치로 며느리를 봐야 하나 싶어 미안하면서도 전 내심 일 마치고 제게로 올 며느리를 하염없이 기다렸네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손주 준이를 데려왔습니다. 제가 없던 사이 많이 자라있던 준이는 이제 웬만큼 말도 하고 의사표현도 할 수 있는 상태 같았어요. 그런데 처음엔 절 보곤 변해버린 제 모습이 낯설고 무서웠는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엄마, 할머니 왜 저러시는 거예요? 이상해요. 할머니가 아니에요. 무서워요. 아니야, 준아. 할머니 많이 아프신 거야. 할머니가 아파요? 많이? 그러니까 우리 준이가 할머니 좀 껴안아 드릴래? 할머니께서 얼른 기운 차리고 일어나실 수 있게. 응, 알겠어. 그러자 준이는 망설임 끝에 제게 천천히 걸어오더니 절 꼭 끌어안고선 할머니 일어나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어린 것의 속삭임을 듣는데
가까이서 마주친 준이의 얼굴이 막내를 너무 닮아 있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손주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어 마음으로 그 아이를 안았지요. 그 뒤부터 전 준이랑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의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안 좋은지 갑자기 거친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제 몸을 뒤집을 힘이 없어 준이에게 부탁을 하기도 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몇 주를 가자 전 괜히 저로 인해 며느리가 무리한 게 아닌가 싶어 걱정스럽고 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제게 오는 횟수가 점점 뜸해지더니 간병인에게 저를 맡기곤 2주간 병실에 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며느리가 혹시나 병수발이 너무 힘들어 다시 미국으로 간 건 아닌가 싶어 이렇게 또 버려진 게 아닌가 싶어 기분이 너무나 울적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어떤 실루엣이 침대 곁을 찾아왔고 천장을 바라보는 제 얼굴 위로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바로 2주 만에 병실에 나타난 막내 며느리였죠. 며느리는 제 마음을 아는지 제 쪽으로 다가와 이마를 쓸어주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몇 주간 얼굴 못 비춰서 죄송해요. 말도 안 하고 가서 많이 섭섭하셨죠? 실은요, 그럴 만한 게 있어요. 실은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니 상태도 그렇고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사실 저 암이에요. 위암 말기인데 상태가 그리 좋지 않네요. 저도 안 지가 얼마 안 돼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어쩌면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그래도 수술이 잘 되면 또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전 아직 희망을 갖고 있어요. 저야 그렇다 치지만 우리 준이를 생각하면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 저 수술도 받을 거고 열심히 항암 치료도 받을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많이 외로우시겠지만 저도 포기하지 않을 테니 어머니께서도 힘내서 버텨주고 계셔요. 사랑해요, 어머니. 최근 들어 며느리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긴 했지만 암이었다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아픈 몸으로 절 보러 와서 제 몸을 닦아주고 안마해주고 뒤집어 주었다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끝까지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건 제 손을 잡아주다가 이내 병실 밖으로 나갔고 저는 며느리가 나가자마자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를 했지요. 차라리 절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서 걷어갈 사람이 있다면 착한 며느리가 아니라 너무 오래 산 저라고요. 하지만 2달 뒤 저는 아들로부터 그토록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소식이었죠. 저는 제게 가장 많은 사랑을 주고 떠난 이의 장례식조차 갈 수 없다는 게 통곡스러웠고 더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아들이 떠났을 때처럼 다시 한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운명이 왜 천사 같은 이들에게만 일이 가혹한 건지 정말 하나님을 많이도 원망했네요. 하지만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엄마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준이었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을 준이가 너무나 염려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비통하게도 적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내외가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와 자신들이 지극히 간호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난 후 사람들이 없을 때 절 앞에 두고 저들끼리 준이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준인데 준이 어떻게 할 거야? 솔직히 저희는 못 키워요. 이미 애가 셋이에요. 아시잖아요. 지금도 하루하루 육아에 치여 살아요.
거기다 준이까진 무리예요. 그럼 어떡해? 저대로 애를 내버려둬? 준이 엄마 쪽 친정 식구는 없고 남아있는 재산도 없는데. 됐어, 됐어. 다들 감정 싸움 그만해. 어쨌든 준이를 고아원에 버리는 것도 사람들 보기 좀 그렇잖아. 차라리 몇 달, 아니 1년 정도라도 우리가 키우다가 좀 힘들면 고아원에 보내버리는 게 어때? 액션만 하자고요? 그거 깔끔하고 좋네요. 사람들한텐 준이 키워주실 분이 나타났다고 하고요. 형님,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전 정말 거품을 물 것처럼 기함을 했습니다.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자는 말을 쉽게 하는 것도 모자라 엄마 잃은 슬픔에 힘겨워하고 있을 아이를 두고 그런 말을 잘도 짓거리는 것들이 바로 내 아들이고 며느리라는 사실이 정말이지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내 뱃속에서 저런 것들이 나왔나 싶을 만큼 정말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이 더 뒤집어질 상황은 그 뒤에 생겼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가끔 준이를 데리고 병문안을 올 때가 있었는데 예전엔 절 보러 올 때면 좋아서 방방 뛰곤 했던 아이가 이상하게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고 뭘 먹을 때도 계속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먹어도 되냐 허락을 받더라고요. 그러다 큰애는 이제 준이를 돌보기도 귀찮은지 어느 날은 그냥 제게 준이를 맡기고 가곤 했는데 어린애가 밥은 어떻게 해결하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제게 준이를 맡기고 가는지 답답하고 화가 날 노릇이었지만 준이는 그래도 차라리 저와 단둘이 있을 때가 더 좋은지 원래 준이로 돌아와 제게 종이학을 접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제잘제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기도 하고 죽은 며느리 얘기를 꺼내기도 했어요. 할머니 있잖아요. 글쎄, 오늘 어떤 여자애가 남자애를 때려서 개코에서 코피가 났다요. 그 여자애가 우리 반에서 제일 무섭고 힘센 애거든요. 남자애들도 걔가 한번 주먹 들면 무서워서 도망가요. 근데 전 걔가 예쁜 것 같아요. 눈도 크고 코도 예쁘고 꼭 엄마 어렸을 때랑 닮은 것 같아요. 엄마가 저한테 자기 어렸을 때라고 사진 보여준 적 있었거든요. 할머니, 그거 알아요? 우리 엄마 진짜 예뻤어요. 전 그런 준이의 말에 우리 며느리가 정말 예뻤다고 직접 봐서 알고 있다고 대답해 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준이가 조금이나마 기운을 차린 모습을 보면 절로 마음이 행복해졌습니다. 무미건조한 라디오 채널의 아가씨 목소리보다 우리 준이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준이가 어떤 여자애를 데려왔어요. 얼굴은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일단 우리 손자가 처음으로 제게 데려온 여자애라는 사실에 호기심이 갔습니다. 그때 준이가 그 아이에게 먼저 절 소개시켜 주었어요. 하늘아, 인사해. 우리 할머니야. 할머니? 우리 엄마가 할머니가 표현을 못 하시는 거지 다 알아들으신다고 했어. 얼른 인사해. 안녕하세요. 정하늘이라고 합니다. 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얼른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준이의 재촉에 하늘이는 조심스레 걸어오더니 제게 이런 인사를 했고 저도 마음속으로 하늘이와 인사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이와의 첫 만남이었죠. 옆에서 지켜보니 하늘이는 조금 무뚝뚝하고 언뜻 보면 화가 나 보이는 아이였지만 준이 말대로 제게 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인 것 같았습니다. 전 그런 아이가 준이 옆에서 엄마 없는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다는 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말량광이 하늘이가 좀 화가 난 모양인지 복도로 나갔고 잠시 후 복도에서 며느리와 하늘이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아니, 아줌마가 잘못한 거잖아요. 너 지금 어른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아줌마가 준이 밥도 안 주고 굶긴다면서요. 일부러 옷도 남들이 버린 거 입히고요. 그런 엄마가 어딨어요? 경찰서에 신고해버릴 거예요. 너 그 입 안 다물어? 서준,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언제 그랬어? 누가 거짓말하니 이놈의 자식이!
아니에요. 저는 어린 것이 벌써 거짓말부터 배워서 너 좀 맞아야겠다. 어?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일로 와. 그리고 병원 복도에선 며느리가 씩씩거리며 인정사정 없이 준이를 때리는 소리와 그만하라고 며느리를 말리는 하늘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철푸덕 누군가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우리 준이가 혹 다쳤을까 하는 생각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냅다 누군가가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와 절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 너무 싫어요. 준이 다치게 하는 저 사람들 너무 싫어요. 준이 우리 집에 데려가고 싶어요. 하늘이는 제게 안겨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준이는 며느리를 따라간 건지 병실에 들어오지 않았고 전 그날 밤 준이 생각을 하다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그러다 제가 준이를 다시 보게 된 건 큰아들과 작은아들 부부가 명절이랍시고 반찬과 전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을 때였습니다. 제 몸을 뒤집어 주겠다며 코앞까지 온 준이는 전보다 더 마르고 야유어져 있었고 표정은 이상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얼마나 준이를 못살게 굴었으면 아이가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싶어 저는 가슴이 너무나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없던 준이가 아들내미가 밥 먹으러 나가자 준이가 갑자기 제 쪽으로 오는 것 같더니 무슨 말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큰엄마가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말라고 병원에 못 가게 하는 바람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아주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전 갓 태어난 준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출산의 고통으로 인해 많이 아팠던 며느리가 제게 지친 표정으로 준이를 넘기었고 저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는 준이를 안으며 이 아이가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길 바랬어요. 부디 다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예쁘게만 자라기만을요. 그런데 자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기특했던 우리 준이가 지금 저런 못난 놈들 때문에 생일을 홀로 보내야 하고 이런 상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하늘에서 이걸 다 지켜보고 있을 아들 부부에게 죄스러웠고 내가 이 꼴만 아니었더라면 준이가 저런 취급을 당하게 두진 않았을 텐데 싶으면서 이렇게 무력하게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힌 모양인지 준이가 갑자기 손을 펼치더니 제 눈을 천천히 닦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요. 그리고 저는 준이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준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할머니, 고개 끄덕인 거예요? 준이는 깜짝 놀라 절 바라보았고 저도 제가 그랬다는 거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들어온 아들 부부가 들어왔고 아들 부부는 준이를 데리고 형식적인 인사를 하다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준이가 왔다 간 후 출구와도 같은 빛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준이에게 한 행동 때문이었죠. 고개를 끄덕인 것이요. 생각해보니 제 몸이 전보단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온 힘을 다해 움직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들은 몰라주는 고통이었기에 더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불쌍하게 남겨진 손주를 생각했어요. 노력하다 보니 예전보다 동공을 움직이는 것도 자유로웠고 손가락도 아주 가끔씩 까딱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참 동안 절 찾아오지 않았던 아들과 며느리 가족이 절 보러 왔습니다. 불길하게도 절 내려다보는 그날따라 큰아들의 표정은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건지 살도 투덕투덕 찌고 거무튀튀한 게 눈 밑까지 내려와 있는 게 무척 힘들어 보였습니다. 정말 다들 준이 돌보기가 힘들지 않아요? 나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맞아요, 형님. 이젠 고아원으로 보내는 게 좋겠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이게 대체 어린아이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고도 니들이 사람이냐고 소리치고 준이를 감싸주고 싶었지만 그건 터무니없는 망상에 불과했고 결국 큰며느리가 준이를 불러 준이에게 상황을 설명한답시고 손에 사탕 하나를 쥐어주며 얘기를 하더군요. 준아, 아무래도 큰엄마가 힘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 사실 준이도 알다시피 우리 집 상황이 힘들잖아. 큰아버지도 바쁘시고 큰엄마도 일을 나가야 해. 그래서 준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이런 집에선 준이도 크게 힘들 거야. 준이도 준이를 보살펴줄 수 있는 곳이 좋겠어. 괜찮지, 준아? 처음엔 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며느리까지 합세하자 그제야 준이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 알 수 있었습니다. 준이 또한 자신이 갈 곳이 없다는 걸 안다는 걸요. 그리고 전 울지 않는 준이의 표정에 담긴 슬픔과 의연한 척하는 준이가 받은 상처가 느껴져 가슴이 찢겨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표정을 지워버렸을까?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 침대 이불 속으로 들어가 혼자 얼마나 이불자락을 적시며 끄끄대고 있을까 싶어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저와 준이의 신세는 똑같았어요. 제 자식들에게 버려져 고아원으로 가게 될 준이와 의식은 없지만 손가락 까딱도 할 수 없어 송장 취급받고 있는 저와 우린 모두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겪는 일보다 준이가 이제부터 겪어내야 할 일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전 더 노력하기로 했어요. 어떻게든 제가 의식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차려야 했으니까요. 그래야 준이를 고아원에 보내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내외가 병원을 방문했고 준이를 데려왔습니다. 두 아들 내외는 역시나 준이를 고아원에 보내기로 결정했는지 그날따라 제게 인사하는 준이의 목소리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준이야, 마지막 인사해야지. 할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준이 고아원에 가게 됐어요. 시설도 좋고 원장님도 좋아서 우리 준이 아주 잘 자랄 것 같네요. 큰아들은 그게 인사의 전부라고 생각했는지 말을 끝내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준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큰며느리가 준아 하고 다시 엄격한 목소리로 불렀지만 여전히 준이는 제 손을 계속 꼭 잡았습니다. 준이의 작은 손 안엔 간절함이 들어있었고 준이는 그보다 더 짙은 감정이 요동치는 눈동자로 절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 그런 준이가 너무 안쓰러워 저도 모르게 준이의 손을 잡은 손에 천천히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이의 온기가 서서히 느껴지더니 제 몸속으로 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준아, 뭐 하는 거야? 할머니 아프신데 얼른 인사드리지 않고. 어머님? 지금... 놀랍게도 제 손이 준이의 손을 잡기 위해, 놓지 않기 위해 손가락을 아주 조금 까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던 큰 며느리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이 역시 토끼처럼 놀란 눈동자로 절 봤어요. 전 그런 준이를 향해 입술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입술을 움직였어요. 준이야... 조금 뭉개진 발음이었지만 처음으로 제 손자 이름 준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준이의 눈동자에 매달려 있던 눈물이 툭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안은 곧 준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아들 내외와 의사의 목소리, 옆병동에 절 구경하러 온 환자들의 목소리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내가 해냈어. 아들 부부는 귀신이라도 본 듯 저를 쳐다보았고 전 드디어 제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거에 큰 안도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젠 정말 희망이라는 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한번 말이 트던 이후로 저는 조금씩 말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 한 글자를 말하려면 때론 30분이 걸릴 때도 있었지만 고맙게도 하늘이와 준이가 번갈아가며 도와준 덕분에 저는 점점 말하는 게 편해졌고 드디어 아들 내외에게 제 말을 전달할 수가 있었죠. 바로 준이를 고아원에 보내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힘겹게 더듬더듬 내뱉은 제 말에 아들 내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이건 기적이니 남은 생을 기적처럼 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병원에서 퇴원 조치를 권고받아 준이와 함께 제가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10년 만에 돌아온 집은 어딘지 모르게 낯설기도 했지만 제 손때가 묻어있는 가구며 장식장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전 10년 전 막내 아들 며느리와 함께 앉았던 그 낡은 소파 위에 앉아 창가 너머 반짝이는 강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저는 많이 늙어버렸지만 저와 별개로 도도히 흘러가는 강가는 여전히 그대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세월의 무상함 앞에서 잠깐 씁쓸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절 안아주는 준이를 바라보며 이 아이가 가져다준 기적을 느끼며 전 기쁨의 눈물을 마음껏 흘렸습니다. 그 후 저는 낮에는 준이를 학교에 보내고 밤에는 준이의 공부를 도와주며 준이와 함께 하는 나날들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다시 말을 하고 움직이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삶으로 돌아왔고요. 이 삶은 제게 있어 기적과 같은 날들이었죠. 예전에 저는 하늘을 볼 수 있고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고 사람과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느끼지 않았으니 삶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세상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게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평온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조차 모두 기적의 일부였습니다. 또한 저는 제가 말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건 역시 하늘에 먼저 올라간 아들 부부가 제게 선물한 기적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제가 하늘에 가서 그들을 만날 때까지 남은 생은 아들 부부가 남긴 이 소중하고 귀한 생명인 준이를 돌보며 저의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천사 같은 아들 부부가 평안히 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 힘든 터널을 지나고 계실 분들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견디고 계시던 간에 영원한 것은 없을 겁니다. 저 역시 제가 식물인간이었을 적엔 그 누구도 제가 살길 바라지 않았기에 저조차 저를 그런 사람으로 언제든 죽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겁냈고 끝없는 배신에 떠하는 상처만 생각하며 골마갔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하는 인간은 인간으로 대접받기도 살기도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간이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전 여전히 생각할 줄도 알고 사랑을 느낄 줄도 알고 노력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준이를 만나기 전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제가 얻은 그 용기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렇게 제 스스로 이루어낸 일이라 저는 더 뿌듯하고 제 자신에게 긍지를 느끼곤 합니다. 덕분에 이제 제 삶은 영원한 아름다움과 평안함으로 가득 차 있고요.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삶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내리 몇 년을 누워만 있어야 했던 저처럼 스스로가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어떤 순간에도 본인에겐 삶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걸, 당신이 충분히 대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한 번만 더 주변을 둘러봐 주세요. 준이의 마음이 제가 스스로 세상 쪽으로 삶으로 다시 건너갈 수 있게 도와주었듯 분명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마음과 손길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저의 두 없는 긴 이야기 들어주셔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와 준이도 지금처럼 꿋꿋이 잘 살아나가 볼게요.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